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쇼에서는 현대 폭격기가 D-Day에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지 알아봅니다. 이거 또 하네요. 시나리오 1입니다. 한스, 상상력 부족한 작가가 만든 전형적인 독일 병사는 오마하 해변을 내려다보는 폭격으로 초토화된 콘크리트 벙커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1944년 6월 6일 오전 6시가 조금 지난 시각입니다. 그는 지상에서의 지옥을 막 살아남았습니다. 수천 대 항공기의 폭탄과 영국 해협까지 울리는 해군 포격이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는 살아있습니다. 그의 MG-42는 멀쩡하고 미군들은 그의 사격거미로 바로 상륙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그의 세상이 암흑으로 변합니다. 벙커의 틈 사이로 들어온 공격은 마치 고유 우편번호가 있을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그것은 75,000파운드의 강력한 폭탄을 실은 현대식 B1B 랜서에서 투하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무기는 GPS로 목표 지점 몇 피트 이내까지 정확하게 유도됩니다. 랜서는 너무 높이 날고 있어서 대서양 방벽에 있는 모든 대공포, 심지어 유효 고도가 26,000피트인 88mm 플라크 36조차도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1944년에 현대식 폭격기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마도 전투라기보다는 시범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1944년 독일군의 가장 정교한 방공 레이더인 비르츠부르크는 현대 전자전 장비들이 배경소음으로 취급하는 주파수에서 작동했습니다. 레이더가 무용지물이 되면 독일 대공포 사수들은 광학 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은 항공기를 직접 보고 소리를 들으며 시각적으로 추적해야 명중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죠? D-1B 폭격기가 4만 피트 상공을 비행하면 대서양 방벽 대공포의 유효 고도를 벗어납니다. 비르츠부르크 레이더 탐지 범위는 어떨까요? 항공기 전자 대응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스는 다가오는 걸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 1944년엔 다 그랬지. 하지만 그건 쉬운 버전이야. 한 번의 공격으로 대서양 방벽엔 아이젠하워가 지시한 곳에 새로운 환기구가 생긴다. 그리고 영국에선 누군가 짧은 사후 보고서를 받는다. 지루해. 좀 더 흥미롭게 해보자. 합리적인 시나리오로 들어가기 전에 맞아, 그건 따옴표로 강조한 거야. 너희들 생각 다 알아. 분명히 우리 작가들은 이 시간여행 영상들 역사상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이 비행기는 어떻게 연료를 공급받지? 영국에서 B1B의 사전 점검은 누가 하고 있지? 정비팀은 어디에 있는 거야? GBU-38 제이덴 폭탄은 어디서 오는 거지? 왜냐하면 기억해, 그건 GPS 유도무기인데 1944년에는 GPS 위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거든. 누군가 그 터보팬 엔진의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나?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나치들을 죽이고 있는지 알고 있나? 점령된 프랑스 상공에서 격추된다면 생존 계획은 있나? 그들의 장비는 분명히 가장 가까운 독일 검문소에서 의심을 살 텐데, 그렇지? 그래, 우리는 그냥 늘 그랬듯이 그런 건 다 무시할 거야. 그래도 만약 당신이 물류에 관심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줘. 그리고 댓글로 알려줘. 우리가 작가 회의에서 구상 중인 만약 UPS 기사 한 명이 스탈린그라드 포위전 동안 소포를 배달했다면 이라는 영상 주제에 대해 후속 영상을 보고 싶은지 말이야. 이 시나리오에서 B1은 완전 무장, 연료 만땅, GPS도 완벽히 작동한다고 가정해. 우리가 정한 거니까. 영국 어딘가 들판에 데이브라는 정비사가 딱 한 명 있는데 그는 폭격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우리는 모두 그에게 감사해야 해. 모두 손을 흔들고 데이브에게 고마움을 전하자. 이제 황당한 시나리오로 넘어가자. 애칭이 보온인 이유는 B1을 하이픈 없이 붙였으면 보온이 되기 때문이다. 로그 B1 랜서는 길이가 146피트야. 이 비행기는 제너럴 일렉트릭 F101 애프터버닝 터보팬 엔진 4개로 구동되는데 각각 3만 파운드의 추력을 내고 마하 1.25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이 비행기는 3개의 내부 무장창에 최대 75,000파운드의 탄약을 탑재할 수 있어. 즉, B1B 한 대가 B-17 플라잉 포트리스 한 대보다 거의 10배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날 아침 노르만디 상공에서 제8공군이 실제로 쓴 폭격기야. 자랑할 만하지? 2명의 조종사가 조종해. 또 다른 2명의 승무원은 명백히 너무 과하게 만든 비디오 게임처럼 보이는 조종석에서 대부분의 표적 지정 작업을 하고 있어. 화력이 강한 항공 승무원들이 말릴 사람도 없이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운 채 1944년 점령된 프랑스 상공에 있다면 선택 가능한 옵션이 몇 가지 있어. B-12 해협에서 독일 유보트를 발견했다고 해보자. 무기 장교가 한 가지 생각을 해.
오는 후 우연히도 84개의 마크, 62 퀵스트라이크 해상 기뢰를 적재하고 있어. 이 기뢰들은 500파운드짜리 저면 기뢰로 자기 및 지진 센서가 장착되어 있지. 이 기뢰들은 지나가는 선박의 선체 신호를 감지해서 그에 따라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1944년 당시 독일 유보트는 이런 기술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없었지. 또한 그들은 자신들 바로 아래의 해저가 왜 갑자기 문제가 되었는지 크리그스 마린의 상관들에게 설명할 방법도 없었지. B1은 한 번에 해협의 0.5마일 구간에 기뢰를 뿌리고 다시 영국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수면 아래 어딘가에서 한 유보트 승무원들이 곧 매우 신학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선택지인 해변 정리를 맡은 후테익 B1은 순간을 제대로 연출하기 위해 모래 언덕 높이에서 접근한다. B1이 머리 위로 급강하할 때 절벽 위의 모든 독일 병사, 상륙정에 탄 모든 연합군 병사, 그리고 해안에서 2마일 떨어진 프랑스 낙농장에 있는 약 340마리의 소들까지 모두 물리학자들이 중대한 압력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한다. 해변은 종료되었다. 하지만 낙농장은 아니다. 노르망디 치즈 제조의 3세기 전통은 1944년 6월 6일 06시 05분에 끝이 났다. 2003년 한 역사가가 농장 장부에서 혼란스러운 기록을 발견해 이유가 밝혀졌다. 마지막 선택지를 베를린의 유혹이라 부르겠다. 임무 제약도 없고 독일 최고 사령부의 위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도 가진 한 비행 승무원진이 유럽 지도를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을 한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 다루겠다. 시나리오 2. 이제 진짜. 제약과 한정된 무기 적재량, 연합군 작전이 해결 못한 구체적 문제들을 추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미래에서 온 항공기가 실제로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6월 6일 아침,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한 독일군의 대응은 폭탄이 아니라 혼란으로 인해 마비되었다. 에르빈 롬멜 원수는 아내의 생일을 맞아 독일의 자택에 있었다. 연합군을 바다로 몰아낼 수 있었던 판처 예비군은 히틀러의 직접 통제하에 있었고 아무도 정오가 다 될 때까지 그를 깨우지 않았다. 아침에는 총통을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었다. 분명히 베어마우트의 모든 사람들은 히틀러의 끊임없는 기분 변화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중대한 상륙작전을 막는 것보다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독일군의 지휘체계는 집중되어 있었다. 7군 사령부는 르망에, 84분단 사령부는 생누이에 있었다. 1944년에는 사령부를 파괴한다는 것은 같은 장소에 있는 건물, 무전기, 참모장교들, 그리고 지도들까지 모두 파괴한다는 의미였다. B1B는 다양한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데 그중 4개의 2000파운드 관통폭탄은 강화 콘크리트 여러 층을 뚫고 들어가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건물이 무방비 상태의 필요는 없다. 단지 그 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0700C의 생누이를 타격하면 84군단은 가장 작동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마비된다. 이동 허가를 기다리던 판처 사단들은 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제 전화선이 전부 끊겨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행운의 일격 시나리오다. 연합군 작전 참모들이 D-Day에 거의 14,700회의 작전 출격을 승인할 때 아마도 기도했을 결과다. 이 시나리오에는 어떤 건물에 어떤 지휘관이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다. 본부는 자주 이동했고 지휘관들도 이동했다. 연합군 폭격기들이 몇 주 동안 프랑스의 기반 시설을 공격해왔기 때문에 독일군 지휘망은 의도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좌표가 알려진 고정된 기반 시설을 상대로 할 때 JDAM은 표적 정보만 정확하다면 무기 투하보다는 정보의 질이 더 중요할 정도로 충분히 정확하다. B1 폭격기는 완벽한 조건에서는 특정 창문을 통해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6월 6일 오전 7시에 그 창문 옆에 목표한 장군이 앉아 있는지는 어떤 무기 체계로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 만약 성공한다면 독일의 기갑부대 대응은 몇 시간, 어쩌면 하루 만에 무너질 것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P1은 그저 몇몇 프랑스 건물을 놀라운 정밀도로 파괴했을 뿐이다. 그것은 독일 관료들에게는 거의 신경 쓰이지 않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시나리오 3. 다음 시나리오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6월 6일 아침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잘못된다는지 알아야 한다. 실제 연합군의 항공작전 계획은 수백 대의 B-24와 B-17 폭격기가 상륙작전 개시 전에 해안선 뒤에 있는 독일군 진지를 수천 발의 폭탄으로 초토화시키는 것이었다. 실제 결과는 해변 근처에 떨어진 폭탄이 겨우 3발뿐이었다. 승무원들은 상륙정을 마치지 않기 위해 폭탄 투하를 몇 초간 지연시켰다. 구름 때문에 시각적 기준점을 잃어버려 대부분의 폭탄은 텅 빈 프랑스 농지에 떨어졌다. 해군의 포격은 계획자들이 요청한 시간의 일부만 지속되었고
그마저도 견고하게 구축된 진지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첫 번째 공격대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독일군 방어선은 거의 온전한 상태였다. 이 지점이 P1P가 해결하려던 구체적 실패 지점이다. GPS 유도 탄약은 구름을 신경 쓰지 않는다. 승무원은 벙커를 직접 볼 필요가 없다. 그들은 좌표만 알면 된다. 그리고 그 좌표는 연합군 정찰이 몇 달 동안 촬영해온 고정된 위치에 대한 임무 사전 계획에서 나온다. 오마하의 모든 위치에는 바이더스트 격자 좌표가 있었다. 모든 격자 좌표는 곧 표적이 된다. 폭격기는 독일 대공포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고도에서 이것들을 순서대로 타격한다. 전투 기록은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히 보여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B-1B 폭격기 8대가 목표 지점에서 3,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출격해 16시간이 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힌두쿠시 산맥에서 벌어지는 교전 위를 맴돌며 지상군이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비행 포병대 역할을 했다. 다른 어떤 플랫폼도 이에 근접하지 못했다. 전투기들은 같은 거리를 비행하기 위해 여러 번의 공중급유가 필요했다. B-52는 B-1의 속도와 무장 탑재 효율을 따라가지 못했다. 모는 차단 임무의 10%도 안 되는 출격만 했지만 전쟁 첫 6개월 동안 연합군 전체 폭탄의 40% 이상을 투하했다. 3,000개의 JDAM, 즉 미국이 그 기간 동안 투하한 모든 정밀 유도 폭탄의 약 67%에 해당한다.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는 전투 출격의 1%도 안 되는 비율로 임무를 수행했지만 전체 정밀 유도 무기의 43%를 투하했다. 이 수치는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르망디로 돌아가 오마하 해변에 적용해보자. 해변은 5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었다. 그 전 구간을 방어하는 네트워크는 8개의 콘크리트 포대, 35개의 벙커, 그리고 소수의 대전차포, 박격포 진지, 니벨베르퍼 로켓 발사기, 기관총 진지, 전차 포탑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진지는 서로 교차 허무되도록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은 해안선과 해변에서 나가는 모든 출구에 미리 조준되어 있었다. 여러 곳은 해군의 포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실제로 그 포격을 견뎌냈다. B-1B는 미국 폭격기 중 가장 큰 재래식 무장 탑재량을 자랑하며 최대 2,000파운드 JDAM 24발 또는 500파운드 JDAM 48발을 탑재할 수 있다. 모든 지점을 타격하긴 부족하지만 중요한 지점엔 충분하다. 8개의 콘크리트 포대, 계곡을 방어하는 포진지, 오마하 해변의 출구를 사격지대로 만든 교차 진지들이 있다. 1944년에는 보병이 직접 사격을 받으며 언덕을 올라가 진지를 제거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표적 목록, 무기 사용 순서 계획, 그리고 약 40분의 비행 시간이 필요하다. 사수 하이니히 지보로우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상륙정에 약 13,500발을 쏘았다고 밝힌 WN-62 진지는 첫 번째 상륙정의 램프가 내려오기 전에 이미 제거된다. 계곡들도 모두 정리된다. 오마하 해변을 도살장으로 만든 교차 사격지대는 무너진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제약이 하나 있다. B-1 폭격기는 1944년에 어떤 이와도 통신할 수 없다. 무전기가 아직 없는 주파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해변에는 전방 항공 통제관이 없다. 함대로부터 최신 표적 정보를 받을 방법도 없고 상륙정이 물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떤 진지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도 없다. 임무 전 표적 지도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무선 연락이 되지 않는 육군과 즉흥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램프가 내려가면 병사들은 완전히 홀로 남는다. 그래도 결과는 의미가 있다. 제1 보병사단은 마치 전혀 다른 해변에 상륙한 것 같은 상황을 맞는다. 상상으로도 결코 쉬운 해변이 아니다. 여전히 수많은 지뢰와 장애물, 그리고 독일군 병사들이 있다. 하지만 오전 9시 이전 오마하 해변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살상 시스템은 사라졌다. 차이점은 B-1B가 선두 상륙파가 해변 돌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영국에 있는 데이브는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는다. 보너스 라운드. 이제 해변은 깨끗하다. 아직 아침이다. 보는 연료가 충분히 남아있고 잔여 무기도 많이 있다. 이제 그들은 아침 식사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꾼 직후의 조용한 에너지를 품고 비행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계속 비행하기로 결정한다. 역사 수업에 집중했던 덕분이다. 그들은 1944년 6월 6일에 히틀러가 베를린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바이에른 베르이테스가 데니 자신의 산장 베르코프에 있다. 노르망디에서 715마일 남동쪽이다. 그는 자고 있고 참모들은 깨우지 않는다. 심술난 총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르코프는 벙커가 아니라 산속 별장이다. 1944년 내내 그 주변에 건설 중인 대규모 지하시설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주요 거주지는 대부분 지상에 있으며 건축적으로 인상적이다.
하지만 이곳은 1944년에 격추시킬 수 없는 항공기가 고고도에서 투하하는 GBU-31의 직격을 견디도록 설계된 곳이 아니다. B-1B는 충분한 항속거리가 있고 승무원들도 의지가 있다. 약간 우회할 뿐 쉬운 임무다. 거기까지 715마일 목표에 무기 투하, 그리고 다시 영국까지 715마일 돌아오는 거야. 데이브는 착륙할 때까지 모를 거야. 순수하게 능력만 놓고 보면 1944년 6월 6일의 베르크호프는 어려운 목표가 아니야. 오늘 총통은 그 오랜 잠에서 결코 깨어나지 못하지. 바이엘은 어딘가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아침 당번 직원들이 무너진 산장 밖에 서서 허브차와 빵, 마멀레이드가 담긴 쟁반을 들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결국 크리스마스까지 병사들이 집에 올 수도 있겠군. 요약하면 행운의 일격 시나리오는 정보의 질에 따라 결정되는 동전 던지기와 같다. 목표 지점을 제대로 맞추면 독일의 기갑 반격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하지만 잘못 맞추면 B-1 폭격기는 프랑스 시골의 텅 빈 건물들만 엄청난 정밀도로 파괴하게 되는 거지. 이상한 시나리오에선 낙농장이 이유 없이 파괴되고 유보트 승무원들은 좋은 이야기거리를 얻는다. 메리테스가 된 손쉬운 작전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좁은 의미에서만 통하는 그 시나리오는 시간여행에 함의를 남기지만 제작진 누구도 이를 제대로 해석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오마하 해변 시나리오에서는 미리 계획된 체계적 작전에서 단 한 대의 항공기가 수백 대가 못한 일을 해낸다. 대서양 방벽에서 가장 치명적인 구역이 첫 상륙정이 램프를 내리기도 전에 무력화된다. 그리고 그 해변에서 죽기로 예정됐던 병사들 대부분은 살아남는다. 현대전은 단순히 파괴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확실성을 산업화했다. 그리고 6월 6일 아침에 없었던 단 한 가지가 바로 그 확실성이었다. 규칙도 없고 데이브도 없이 B1B보다 더 노골적인 무언가를 과거로 보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으신가요? B2 폭격기 한 대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로 시간여행을 간다면 어떻게 될지 보고 싶으시면 시청해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하셔도 됩니다.